구조대가 나를 들것에 태워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햇빛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아들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재회의 눈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아버님, 왜 살아나오셨어요? 아들이 그 옆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8일간 지옥에서 버틴 이유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을 땅 밑에서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등 굽혀가며 캐낸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퇴직 후엔 재산까지 다 물려준 아버지. 그런데 그 자식들이 늙은 아버지를 다시 탄광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가장 위험한 곳으로요.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중간중간 쉬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속도 조절도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철수입니다. 올해 73, 40년을 땅 밑에서 살았습니다.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20살 청년으로 들어가 63까지 일했으니 딱 40년이었습니다. 검은 먼지를 들이마시며 등 굽혀가며 무릎 꿇고 곡괭이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동진이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퇴직하던 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4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많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조용히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들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좀 장만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흔쾌히 그랬습니다. 자식이 집 없이 사는 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퇴직금 대부분을 보탰습니다. 신축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동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1년 후 또 왔습니다. 이번엔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남편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요. 나는 또 내줬습니다. 남은 예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임시로만 쓸게요 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아들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 해야 한다는 영희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탄광촌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40년 전 처음 탄광에 왔을 때 살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벽, 삐걱대는 문, 곰팡이 냄새.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깨끗하고 환한 집이었습니다. 나는 한번 초대받아 갔습니다.
손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내 동진이와 영희는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병원비랑 생활비를 저희가 계속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남편 사업도 아직 자리 안 잡았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비라는 게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폐 때문에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40년 탄광 생활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좀 더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동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일어섰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벌써 가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있던 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영희가 단칸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일자리 하나 구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탄광 재취업 계약서였습니다. 예전에 다니시던 곳 아니고 다른 탄광이에요. 여기가 일당을 2배 준대요. 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성광탄광.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2배요? 네. 하루 25만 원이요. 한 달이면 750만 원이에요. 아버님 생활비 빼고도 저희한테 좀 보태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당 외에도 뭐 보너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따로 주는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제 70이 넘었어. 탄광은 무리야.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버님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준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볼게. 영희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계약서를 봤습니다. 성광탄광. 주소를 보니 도시에서 꽤 멀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월요일 나는 탄광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탄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40년 전 내가 처음 일하던 곳보다도 낡아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사장이 나왔습니다. 이광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김철수 씨?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기가 많았습니다. 이쪽은 곧 폐광 예정인 곳이라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진 않습니까? 이광석은 웃었습니다. 탄광이 원래 다 위험하죠.
그래도 안전장비는 다 갖춰드립니다. 그날부터 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갱도로 내려갔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벽이 금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지대도 부실했습니다. 형님, 여긴 정말 위험합니다. 옆에서 일하던 만수가 말했습니다. 정만수, 나와 비슷한 나이의 노동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40년을 탄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폐광 직전이라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안전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일했습니다. 25만 원이 필요했으니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750만 원. 손에 쥐어보니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중 600만 원을 동진이에게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아버님, 입금 확인했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탄광 기숙사에서 잤습니다. 집까지 오가기엔 너무 멀었으니까요. 주말에만 단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2달째 나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폐가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다들 폐질환 앓습니다. 탄광이 우릴 먹여 살렸지만 동시에 죽이기도 하죠. 만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3달째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위험한 갱도, 금, 벽, 삐걱대는 지지대.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희가 탄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나는 이상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점심시간에 만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까 사무실 앞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만수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형님 며느리분이 사장하고 뭔가 주고받더라고요. 돈봉투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달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갱도안이 유난히 삐걱거렸습니다. 지지대가 견디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도 눈치챘습니다. 형님, 오늘 이상합니다. 나가는 게 낫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음이 들렸습니다. 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만수도 비슷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소리가 멈췄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만수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만수가 보였습니다. 반대편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돌더미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각자 갇혔습니다. 서로 보이긴 했지만 돌무더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사이렌이 울렸을 겁니다. 구조대가 투입됐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상에서 동진이와 영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탄광사고, 2명 매몰. 그들은 급히 현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사장을 찾았습니다. 사망 시 보상금이 얼마죠? 이광석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기 구조 작업부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전 보상 규정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 유족 보상, 회사 배상 다 합치면 얼마죠? 이광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전 미조치가 확인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영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안전 미조치요? 증거 찾을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대신 보상금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광석은 난처한 표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움직였습니다. 탄광회사의 안전점검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수는 지상으로 먼저 구조됐습니다. 사고 5일째였습니다. 그쪽 갱도가 덜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 만수는 영희와 동진이를 봤습니다. 그들은 구조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요?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최소 2주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았습니다. 그게 안도의 한숨이라는 걸. 병원으로 이송된 만수는 며칠 후 다시 현장으로 왔습니다. 철수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만수는 목격했습니다. 탄광 사무실 뒤편. 이광석과 동진이가 만나는 걸. 봉투가 오갔습니다. 투툼했습니다. 안전점검 기록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안 새어나가게 할게요. 이광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최대한으로 올려드리죠. 대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동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받아 넣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하에서 시간을 세었습니다. 처음 3일은 공포였습니다. 구조가 올까?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4일째부터는 체계가 잡혔습니다. 헤드랜턴을 하루에 1시간만 켰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비상식량이 조금 있었습니다. 초코바 3개, 건빵 1봉지. 하루에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 사람들 목소리. 아직 멀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주째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만 남았습니다. 갱도 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모았습니다. 깨끗하진 않았지만 살려면 마셔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진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손자들 얼굴도요. 살아야 했습니다. 꼭 살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3주째 나는 약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구조 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면 뭐가 달라질까? 동진이와 영희는 여전히 나를 짐으로 생각할 텐데
나는 다시 탄광으로 와야 할 텐데.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4주째 마지막 주였습니다. 물마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나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젖은 곳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 안쪽이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켜야 했습니다. 빛이 비쳤을 때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벽 안쪽에 금맥이 있었습니다. 작은 금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파자 더 나왔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팠습니다. 금 조각들을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배낭에도 담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손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걸로 동진이한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주면 동진이가 기뻐할 거라고. 더 이상 나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8일째 되던 날 드디어 벽이 뚫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 발견.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김철수 씨, 괜찮으십니까? 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햇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나는 흐릿한 시야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 두 개를 찾았습니다. 동진이와 영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습니다. 손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아버님, 왜 살아나오셨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나 걸렸잖아요. 이제 와서 나오시면 저희가 뭐. 동진이가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변 눈치를 봤습니다.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들것에 누운 채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나온 게 그들에겐 재앙이었다는 걸.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 씨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8일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하지만 맞이한 건 자식들의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실망이었습니다. 과연 철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을 거의 굶으면서 버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영양제를 주사했습니다.
동진이와 영희는 병실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만 왔습니다. 기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그럴 때만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가면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좀 어떠십니까? 괜찮아. 덕분에 살았어. 만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형님이 갇혀 계실 때 제가 봤습니다. 뭘? 형님 아들분하고 며느리분이 탄광 사장하고 뒷거래하는 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말입니다. 돈 봉투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안전 점검 기록을 조작하기로 했다고요.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탄광 사무실 앞, 동진이가 이광석과 악수하는 모습, 돈 봉투를 받는 모습. 형님이 지하에서 죽어가는 동안 저 사람들은 형님 목숨값을 미리 받아간 겁니다. 나는 사진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만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탄광 일당 명세서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당 25만 원. 그런데 밑에 또 다른 항목이 있었습니다. 고위험 수당 마이너스 25만 원. 보호자 동의금 마이너스 300만 원. 이게 뭐야? 형님이 위험한 곳에 투입되는 대신 회사에서 보호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동진이가 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3달 동안 900만 원을요. 형님 모르세요. 나는 서류를 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형님, 한 가지 더 들으셨으면 합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사고 나신 후에 며느리분이 보상금 규정을 확인하러 다녔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노동청에도 민원 넣고. 그런데 그게 구하려고가 아니라 돈을 더 받으려고였구나. 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런 말씀 드려서. 아니야. 고마워. 내가 말해줘서. 만수가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금 조각들이 만져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나는 이걸 놓지 않았습니다. 배낭도 가져왔습니다. 나는 금을 꺼내봤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꽤 많았습니다. 몇 킬로그램은 됐습니다. 처음엔 이걸 동진이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아, 이걸로 내 빚도 갚고 애들 학원비도 내거라.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동진이는 내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있으라고 했지만 나는 나왔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인권 변호사.
한수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수진 변호사는 다음 날 나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내 단칸 방으로 왔습니다. 편찮으신데 나오시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친절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40년 탄광 생활, 퇴직 후 아들에게 다 준 재산, 다시 탄광에 들어간 이유, 사고, 한 달간의 지하 생활, 구조 후 들은 말, 만수에게 받은 증거들. 한수진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만수에게 받은 사진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수진은 꼼꼼히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위험 수당 부정 수령, 뒷돈 거래, 안전 기록 조작 공모,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을 고소하시는 건데. 괜찮습니다.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한수진은 움직였습니다. 탄광 회사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진이와 영희는 놀랐습니다.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동진이가 내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희를 고소하신 거예요? 너희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아버지, 오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닥쳐라. 변명하지 마라.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수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탄광회사 직원들도 하나씩 진술했습니다. 이광석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동진이 계좌로 900만 원이 송금된 기록, 사고 후 영희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된 기록. 이건 보상금이에요. 정당한 보상금입니다. 영희가 항변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적 상속인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김철수 씨는 살아계십니다. 왜 며느리에게 5억이 갔죠? 한수진의 질문에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진이와 영희는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험한 탄광에 넣고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받기로. 탄광 사장 이광석과 짜고 안전 미조치를 묵인하기로. 실제로 성광탄광은 폐광 직전이었습니다. 안전 점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무너질 게 뻔한 갱도에 노동자들을 투입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이광석은 동진이 부부와 거래했습니다. 안전 미조치 증거를 숨겨주는 대신 보상금을 높여주기로. 그 돈의 일부를 다시 뒷돈으로 받기로.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고의로 위험한 곳에 투입하고 사고를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을 전제로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동진이, 영희, 이광석 모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동진이와 영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구조됐을 때 그들의 첫마디가 왜 살아나왔냐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앉으세요, 피고인.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만수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피고인 김동진이 탄광 사장과 돈봉투를 주고받는 걸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사망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을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겠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수진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필요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선 안 됩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선고 공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동진, 박영희, 이광석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동진, 박영희는 피해자 김철수를 고의로 위험한 근로 환경에 투입하고 그의 사망을 전제로 한 금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살인 미수에 해당하며 사기, 배임의 죄도 성립합니다. 동진이와 영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피고인 이광석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사고 은폐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 미수 및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 김동진, 징역 7년. 피고인 박영희, 징역 6년. 피고인 이광석,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아니에요. 판사님.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은 모두 환수하며 피해자 김철수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동진이와 영희는 무너졌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동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 만수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한수진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 위자료 2억이 곧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발견하신 금 말씀이신데요. 감정을 맡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을 한수진에게 맡겼었습니다. 순금 15kg입니다. 현재 시세로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2억. 탄광에서 발견한 거라 법적으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가 생명을 걸고 가져온 거니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재단이요? 탄광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재단이요. 특히 폐질환 치료를 위한. 한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위자료 2억도 함께 넣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차피 쓸 데도 없고 이제 자식도 없습니다. 대신 평생 함께 땅을 판 동료들이 있죠.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립을 돕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산업노동자 폐질환 의료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이사장은 나였습니다. 만수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재단은 탄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한 노동자들의 폐질환 치료를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요양비 모두. 첫 환자가 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탄광에서 50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내 손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기부금도 들어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생 탄광에서 일한 노동자 아들의 배신을 딛고 동료들을 위한 재단 설립.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단칸방은 여전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곳이 편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진을 꺼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만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치료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땅 밑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빛 속에서 살 겁니다. 동료들과 함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땅 밑에서 살며 모은 재산을 다 자식에게 주고 다시 위험한 탄광에 들어가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망을 바라며 뒷돈까지 받았던 자식들.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고 우연히 발견한 금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평생 함께 땅을 팠던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일까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철수 씨는 아들을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한 동료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세요.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